자, 먼저 신뢰성공학 기반 PSA의 히스토리인데요. 75년도에 MIT의 라스무센 교수 그룹이 원자력 발전소가 얼마나 안전한가 하는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 보고서 이름이 워시 1400입니다. 워시 1400이죠. 이 속에 그 중요한 발견물이 뭐냐 하면 인적 오류가 발전소에 위협이 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스몰 로카가 제일 그래도 상대적으로 사고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이제 컨시퀀스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사고 후에 방사능 피폭의 정도는 생각보다 경미하다, 이런 결론들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나오고 3년이 있다가 실제로 사고가 났습니다. 78년도 TMI 사고가 났습니다. TMI 3호기죠. 많이 맞췄어요, 이 보고서가. 물론 PSA라는 게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은 아닙니다. 사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사고 시나리오를 분석하는 게 PSA지, 미래를 점을 치듯이 예측하는 기술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이 맞았어요. 여기 스몰 로카 사고였죠. 그리고 인적 오류가 수반됐고요. 또 TMI 사고는 방사능 피폭이 커버리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컨테인먼트가 보존됐기 때문에, 기능을 성실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5년도부터 이 리액터 세이프티 스타디라는 제목의 워시 1400 보고서가 PRA라는 과목의 그 분야를 만들었어요. 원자력 분야에 원래는 뭐 원자력 재료, 그 다음에 원자로 이론, 뭐 열수력학, 그 다음에 뭐 폐기물, 그 다음에 뭐 방사선 응용, 이런 쪽 트랙만 있다가 이 PRA, PSA라는 영역이 시작된 게 75년도예요. 그죠? 한 40년 됐죠. 지금은 상당한 발전을 거듭해서 안전 규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규제에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86년도에 11년 있다가 안전목표 정책 성명이 있었습니다. NRC가. 이게 여러 번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PSA 또는 우리 신뢰성공학으로 도출하는 결과물 중에 하나가 노심 손상 빈도, 경락 그물 파손 확률, 이런 값들이죠. 그런데 그런 값들이 안전 목표를 충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 건설 허가, 운영 허가를 받는데 현재는 확인상, 규제를 위한 디시전 메이킹의 정보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8년도에 인디비주얼 플랜트 이그제미네이션 약자가 IP인데요. 88년도에 IP 지네릭 레터 88202 발간됨으로써 발전소의 그 취약성을 도출하는 위험성 평가를 수행해라. 그래서 미국의 전 원전이 IP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92년도에 영강 3, 4호기, 지금 한울이죠. 한울 3, 4호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보고서가 95년도에 나왔는데, 그때 레벨 1, 레벨 2 PSA가 지금 PSA의 보채입니다. 지금 모든 호기에 대해서 PSA를 수행했고요. 또 정지 저출력까지도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는 내부 사건만 했는데 지금은 내부 사건, 지진이나 화재, 또 태풍으로 인한 사고 해석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PSA 그 기술을 선도하는 기관이 원자력연구원이고, 그 다음에 실제 원자력연구원에서 방법론을 정립하면 사업자가 PSA를 수행하게 되는데, 주로 전호기에 대한 PSA를 수행하는 기관은 코펙입니다. 한기죠. 한국전력기술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수원 산하의 중앙연구원이 또 PSA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기관은 물론 킨스는 PSA가 규제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점점 중요한 수단인데, 미국은 1995년도에 PRA 폴리시 스테이트먼트가 정책 성명이죠. 이게 86년하고 95년인데 9년 만에 PRA 사용을 확대하겠다. 규제 확대하겠다.
후쿠시마 사고 났을 때도 사고 나자마자 PRA의 사용이 확대되겠다 하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은 PRA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PSA, IAEA나 유럽은 PSA를 한다고 그랬죠. 그 개념은 오늘 설명하겠지만 미국은 철저하게 코스트 베니핏 어널리시스 기반 의사결정입니다. 베니핏이 많으면 코스트가 있어도 의사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거죠. 근데 유럽이나 IAEA는 절대 안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베니핏이 좀 없어도 사고 나면 안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95년도 PRA 정책 성명을 통해 가지고 이듬해 97년도에 RIPBR 약자입니다. 약자가 많죠. Risk Informed Performance Based Regulation. 나중에 이제 보여주겠지만 경락 건물의 주기라든지 텍스팩의 주기라든지 그다음에 그 펌프나 파이프의 그 검사 방법 등이 이제 RIPBR 제도에 입각해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98년도에 이게 미국의 그 코드 4 레귤레이션이죠. 규제법이죠. 10CFR 50의 어펜딕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리스크 인폼 10CFR 50가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많이 지금 만들어져서 규제를 하고 있고요. 99년도 이후에 미국 NRC는 ROP라는 규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ROP가 우리도 도입하려고 하는데 너무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ROP가 뭐냐 하면 ROP는 리액터 오버사이트 프로세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성능 위주의 원자력 발전소 검사 제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능 위주로 원자력 발전소를 검사하겠다. 그래서 2000년부터 미국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성능을 해보고 성능 점검을 해보고 규제 자원을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요소로 나눠지는데 성능 지표하고 STP. STP는 Significance Determination Process.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과정. 그 색깔로 가지고 노란색, 뭐 붉은색, 초록색, 우리 신호등처럼 발전소의 그 상태를 리스크 값 가지고 색깔로 표시해서 규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거 최근에 한번 적용한 사례가 있는데 연강 3호기에 한 2년 전에 그 리액터의 그 머리를 뜯고 있는 덮개 부분이 이제 부식으로 인해 가지고 냉각수가 조금씩 샌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이제 용접 부위가 화학적인 부식으로 이제 그 위협이 될 만한 수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발전소를 정지시키고 검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위에 부분이 크랙이나 또는 부식으로 인해 가지고 냉각수가 새면은 스몰 녹화입니다. 스몰 녹화가 났을 때 컨트롤 로드 쪽이 빠지고 빠진 로드 그 용접 부위 쪽이 새서 냉각수가 빠지면 스몰 녹화가 일어나고 스몰 녹화로 인해서 델타 CDF 노심 손상 빈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 계산을 해보니까 크게 영향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STP로 우리도 적용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발전소를 다시 가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안전하다가 아니고 계산을 해서 리스크를 계산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성능 지표하고 STP인데 ROP의 두 가지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능 지표가 7개 분야인데 7개 분야 위에 보면 초기 사건, 미티게이팅 시스템, 그 다음에 장벽, 그 컨테인먼트 관련된 베리어 인테그리티, 이머전시 비상 대응, 그 다음에 작업자의 안전, 대중의 방사선 안전, 그 다음에 방사선 방호, 이렇게 7개 요소에 대해서 또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미국의 ROP 시스템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속에 STP라는 겁니다. STP는 색깔로 보여주는데 이쪽 그 지수를 봐가지고 지수가 20보다 커지면 이제 위험하죠. 그런데 한 10부터 20 사이는 노란색이고 지금 2 이하는 하얀색, 그 다음에 요 위의 영역은 안전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전소가 이게 젠플입니다. 36개월 중에 이게 한 번 넘어간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리스크를 모니터링 하는 거죠. 한 예가 되겠습니다. 미국이 하고 있는 제도인데 우리도 지금 도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수원이 작년 10월 달에 그 규제 또는 절차를 위반할 때 벌금을 매겨야 되는데 벌금 액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그전에는 몇백만 원 뭐 이런 수준이 지금은 매덕 페널티가 가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합리하니까 규제기관에 우리도 STP와 같은 규제 좀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한수원이. 그래서 이런 게 도입되면은 이제 규제 절차 혹은 규제 기준을 위반했을 때 얼마나 발전소가 위험한 지경에 이르는지를 정량적으로 보고 벌금을 매겨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한수원이 스타디를 중이고 규제기관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렉가이드 1.174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데요. 여기 보면 X축은 노심 손상 빈도고요. 우리 그 개통을 폴스트리를 그려서 사고 시나리오인 이벤트리에 대비해서 도심 손상 빈도하고 격락 건물 파손 확률 LERF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발전소가 현재 뭐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이다 하면은 현재 이 값이죠. 이 값인데 아까 영광 3호기처럼 어떤 그 가이드 튜브의 부식 때문에 리크가 있을 경우에 델타 CDF가 이 점에 갈 수도 있고 이 리전 2에 있을 수도 있고 리전 3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리전 1은 델타 CDF가 엄청 큰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사건입니다. 반면에 리전 3는 그 영향을 안 주는 사건이에요. 전체 리스크에 그 영향을 안 주는 사건. 리전 2는 컨디셔널, 중간 지역에 있는 지역이죠. 이쪽은 허가가 안 되고 이쪽은 허락이 가능하고 이놈은 conditionally acceptable 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쓰고 있는 렉가이드 1.174의 크라이테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시설의 변경 허가나 또는 안전성을 평가할 때 리스크 정보 활용 일반 요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정량적으로 이렇게 X축, Y축 값을 가지고 델타 CDF가 10-5성, 뭐 10-4성 이러면 그 영향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리전 1은 10-5성보다 작은 거 10-6성이다 하면은 크게 영향을 안 준다. 그 영광 3호기 그 뭐죠? CRDM이죠. 컨트롤 로드 드라이브 메커니즘. CRDM의 가이드 튜브가 부식 일어났을 때 델타 CDF 값이 이 리전 1에 들어갔었습니다. 리전 1에.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 규제기관이 판단을 했고요. 다시 유지보수를 하면 되겠다. 오버올 기간 동안에 유지보수하고 사용하면 되겠다는 판단을 했고 또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사용된 그 규제 지침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ROP라는 제도는 우리나라가 추진하기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제일 큰 게 인력입니다. 인력이 부족해요. 규제 인력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력이 아직 부족합니다. 이 PSA, PRA 기술이 미국의 그 뎁스에 아직 못 미치기 때문에 PSA 보고서의 품질이 아직 디시전 메이킹 용으로는 정보는 가능하지만 숫자로 의사결정하기는 아직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STP라도 도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규제에 사용된다. 우리 신뢰도 공학의 활용 범위가 원자력에서 규제에 사용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중요도 척도입니다. 중요도 척도. 계통이 복잡해질 때 어떤 계통이 중요한지, 그죠?
어떤 계통이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교체할 때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지, 어떤 계통을 보강하면 리스크가 더 많이 줄어드는지를 찾아내는 척도가 신뢰성공학에서 사용하는 임포턴스 메저로 구해지는데, 자세하게는 안 했습니다. 자세하게 안 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RRW, RAW, 퍼셀 베슬리. 퍼셀 베슬리라는 중요도, 리스크 리덕션 월스라는 중요도, 리스크 어치먼트 월스, 줄여서 RAW를 하는데요. 세 가지가 많이 쓰여 있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실습할 때 요 세 가지 중요도를 가지고 그 계통에서 중요한 컴포넌트를 찾는 것을 실습할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할 겁니다. 그때 기타마 듣고요. 여기 보면 퍼셀 베슬리는 기기 또는 계통이 전체 위험도에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특정 기기 또는 계통이 차지하는 전체 위험도가 위험도율이 되겠습니다. 리스크 리덕션은 리스크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계통이나 그 컴포넌트를 항상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 민감도를 계산하는 거고, RAW는 리스크를 1로 놓는 겁니다. 리스크 어치먼트니까 그 컴포넌트가 항상 고장났을 때 CDF나 러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두 개 개념은 마찬가지입니다. 값을 그 컴포넌트의 고장 확률을 제로로 놓을 거냐 1로 놓을 거냐. 리스크 리덕션은 절대 고장 안 난다 컴포넌트가. 리스크 어치먼트는 항상 고장 난다 했을 때 그 차이값 또는 그 율, 전체 위험도의 그 새로 구해진 값을 분자값으로 했을 때 그 분율을 RAW라고 합니다.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수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퍼셀 베슬리의 임포턴스 메저고 리스크 어치먼트 월스의 임포턴스 메저입니다. 식은 이렇게 복잡한데 개념 자체는 간단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리액터 프로텍션 시스템의 로직입니다. 그래서 뭐 뉴트론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의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고, 압력의 정보, 그 다음에 플로우 레이트의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이 E라는 로직 박스는 이 세 개 중에 두 개가 해당이 되면은 작동됩니다. 근데 F 로직 박스는 C나 D 중에 두 개 중에 하나만 문제가 있으면 트립 시그널을 보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각 컴포넌트가 이게 0.1, 0.1, 0.1, 0.1이라고 하고, 여기 로직 박스의 고장 확률이 0.05라고 했습니다. 어너벨리티는 알죠? 주기적으로 체크할 때 사용하지 못하는 분율입니다. 확률이 아니고 프랙션이라고 했죠. 그래서 작동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분율이 되겠습니다. 어너벨리티가 낮을수록 좋은 거죠. 낮을수록. 그래서 이거는 95%는 괜찮아요. 그런데 5%의 실패 확률이 있고 고장 확률이 있고, A, B, C, D는 90%는 괜찮은데 10% 정도의 계측기가 제 기능을 못할 확률입니다. 그죠? 뉴트론 디텍터가 작동이 안 된다. 온도계가 작동이 안 된다. 압력계가 작동이 안 된다. 플로레이터 메저가 잘 안 된다. 그런 게 되겠죠. 자, 그럴 때 이 중에서 어떤 컴포넌트가 중요하냐 하면 F가 중요하다는 게 나옵니다. RRW를 하든 RAW를 하든 퍼셀 베슬리를 하든 마찬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 계통은 눈으로 하고 복잡한 계통은 불대수를 가지고 제소 단중을 찾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실습할 때 한번 더 질문하고요. 폴스 추리가 이렇게 있으면 폴 추리를 통해서 불대수가 구해지는데 불 이용도가 지금 아까 그 시스템의 경우에 6.5 곱하기 10-3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자 하는 그 임포턴스 메저는 퍼셀 베슬리 RRW, RAW를 적용하면 값이 0.3, 1.4, 3.77이 나가지고
보세요. A, B, C, D, E, F 컴포넌트가 있으면 RAW를 했을 때 제일 큰 게 F죠. RRW를 해도 제일 큰 게 1입니다. 그러니까 매저를 뭘 쓰냐에 따라 갖고 등수가 약간 바뀌죠. RAW는 E가 두 번째인데 RRW로 하면 C 컴포넌트가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컴포넌트는 동일하게 F 컴포넌트죠. 그죠? 그래서 매저를 뭘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등수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크게는 안 변합니다. 그래서 RRW, RAW를 적용해서 어떤 컴포넌트가 중요하고, 지금 만약에 한수원이 올해 뭐 후쿠시마 오속 조치로 1조 원을 투입하는데 올해 뭘 좀 개선을 해가지고 발전소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싶다. 뭐부터 해야 되겠냐 하면은 요 컴포넌트 경우는 1번을 해야 되겠죠. 1번부터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고 관리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고 하나는 액시던트 매니지먼트인데,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하드웨어 체인지를 말하고요. 액시던트 매니지먼트는 액션입니다. 이노베이티브 액션. 그냥 가용한 소방 호스를 연결시킨다든지 하여튼 가용한 자원을 연결시켜서 사고 관리를 하는 것이 액시던트 매니지먼트고요.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실제 뭐 필터드 벤팅 시스템을 보강한다든지 뭐 포터블 EDG를 사서 장착한다든지 하는 하드웨어 체인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용어는 사고관리, 위험관리 같은 말 같은데 엄연하게 액시던트 매니지먼트하고 리스크 매니지먼트 구분이 됩니다. 특히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지금 이 임포턴스 어널리시스죠. 이게 활용이 많이 된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능 목표 정책을 발표했죠. 안전 목표 정책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안전 목표 정책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때 안전 목표가 처음 도입됐는데요.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부터 몇 년 전인가? 86년도니까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안전 목표를 미국이 도입했습니다. 이거는 근데 미국이 처음으로 한 게 아니고 영국에서 시작된 건데, 미국이 다른 산업의 위험도 다 합친 거.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고 당할 수 있는 게 뭐 교통사고도 있을 수 있고, 또 무슨 그 주변에 석유화학 플랜트가 있으면 석유화학 플랜트가 화재나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죠. 독성 물질이 새서 데미지를 줄 수도 있죠. 또 요즘 뭐 메르스가 뭐 노출돼 가지고 데미지를 줄 수도 있죠. 하여튼 그런 걸 모두 다 합친 거예요. 대부분이 교통사고예요. 교통사고 제일 높습니다. 그것의 1000분의 1이에요. 1000분의 1. 1000분의 1 이하면 되겠다는 거야. 원자력 발전소 설치했을 때. 원자력 발전소가 고리든 월성이든 영광이든 설치됐을 때 내가 받는 위험이 다른 위험 요인의 1000분의 1 이하면 되겠다. 위험이 제로일 수는 없죠. 그죠? 에너지를 만들어서 전기를 만드는 설비인데, 완전히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뭐 KTX 뚫을 때 뭐 부산 금정산에 무슨 뭐죠? 도룡뇽인가? 도룡뇽 때문에 한참 굴을 뚫지 못하고 1년 반인가 지체된 적 있죠. 그래서 뭐 자연을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베니핏이 더 크면은 코스트가 있더라도 이제 하는 게 지금 미국 규제의 방향이라고 그랬죠. 철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코스트 베니핏 어널리시스 베이스의 의사결정 제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0.1% 룰이 86년도 적용됐어요. 그 안전목표 정책 성명에서. Safety Goal Policy Statement가 86년이고, 그 다음에 9년 있다가 PRA Policy Statement가 있었다고 그랬죠. 굉장히 그 두 가지 중대한 사건이에요. 이정표예요. 그 Policy Statement라는 게 그 임팩트가 큰 그 성능 발표, 그 정책 성명입니다. 그래서 0.1%니까 일반 리스크의 1000분의 1 이하로 유지해야 된다. 문자력 하나가 설치될 때. 그죠? 그래서 요놈 가지고 노심 손상
개인 치사 위험도를 계산해 보고요. 그 다음에 후기 암 사망, 암이 걸려가지고 당장은 안 죽어도 암으로 사람이 사망할 수 있죠. 그래서 5 곱하기 10의 7성, 2 곱하기 10의 6성이라는 값을 미국이 얻었는데 우리나라도 해보니까 비슷해요. 킨스가 해보니까 이 값하고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놈 가지고 거꾸로 역으로 들어갑니다. 경락 건물 파손 확률하고 도심 손상 빈도를 계산해 보니까 CDF가 1전에 10-4성, 그 다음에 경락 건물이 새서 리크나 럽처가 생겨서 대량 초기 누출 빈도가 되는 것이 10-6성 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0.1%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용해 보니까 이게 우리 지금 435기가 돌아가고 있죠, 세계적으로. 그래서 10,000분의 1이라는 걸 적용하니까 사고 발생 빈도가 무려 라이프 타임 동안에 사고 한 번 이상 경험하는 확률이 94%였죠. 한 번은 다 사고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완전히 사고 안 난다 하는 말은 이제 설득력이 없죠. 우리나라는 지금 한 35년 동안 무사고로 운전을 했지만 우리나라도 TMI급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는 고장나고 사람은 실수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고 가능성을 가지고 아까 말했던 코스트 베니핏 관점에서 원전을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고 나도 중대사고관리 전략을 통해서 아까 말했던 리스크 매니지먼트나 액시던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방사능 물질을 경락 건물 속에 포집해서 조절 가능하면 그러니까 데미지는 이제 없는 거니까. 물론 뭐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영향은 있지만 어쨌든 절대 안전은 없습니다. 100% 절대 어느 설비도 마찬가지예요. 원자력뿐만 아니고 화학 플랜트도 마찬가지고 철도도 마찬가지고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비행기도 여러분들이 실제 느끼는 위험도는 굉장히 크지만 비행기 위험도는 또 실제 자동차 위험보다 더 낮습니다. 자동차 때문에 내가 사망할 확률하고 비행기를 타서 내가 사망할 확률을 비교하면 그 리스크가 타는 시간에 가지고 하는 거죠. 똑같이 자동차 타는 시간, 비행기 타는 시간, 시간당 리스크 계산해 보면 비행기가 오히려 자동차보다 더 안전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또 비행기보다 더 안전해요. 오퍼레이팅 타임을 계산해 보면. 여러분들 지금 앱 가지고 비행기 뜨고 내리는 거 지금 찍으면 다 잡힙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북한 안 넘어오려고 중국으로 해서 들어오죠. 그래서 비행기가 지금 시각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뜨고 있어요. 미국에서 뜨고 내리는 비행기를 찍으면 무수한 점이에요. 지금 뜨고 내리는 하루에 10,000대 오다가 넘습니다. 하루에 뜨고 내리는 비행기가 미국에서만, 국내선이. 근데 뭐 이렇게 한 번씩 사고 나면 탄 사람들이 다 모두 사망하는 대형 사고지만 그래도 비행기 타는 시간 기준으로 보면은 생각보다 더 위험하지는 않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대사고 대책이 2000년, 이게 미국이 95년도 했고 5년 있다가 우리는 2000년도에 했는데요. 우리도 이제 0.1%를 적용하게 된 겁니다. 미국이 86년도에 0.1% 적용했으니까 0.1% 적용한 거는 14년 만에 14년 있다가 적용한 거죠. 미국보다 한 10년, 15년이 항상 뒤쳐져요. 우리가 따라가는 게 규제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자, IPE가 약자입니다. Individual Plant Examination. 뭡니까? 각 개별이죠. Individual. 플랜트는 발전소고 각 개별 원전의 검사입니다. 그래서 중대사고 현상 또 발생 경로를 파악하고 방사능 물질 누출이 어디로 되는지 그리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중대사고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리스크 매니지먼트나 그 다음에 절차서, 사고관리 절차서를 EOP나 샘즈죠. 를 이제
변경하거나 새로 마련하는 거. 요즘은 포터블 EDG 요즘 새로 달았죠. 사이트마다 하나씩 했습니다. 한 35억 정도 그 트럭을 사가지고 비상발전기를 지금 설치해가지고 유사시에 붙이는데 시간을 재보니까 한 2시간 걸려요. 2시간. 별로 이렇게 쓸모가 없습니다. 2시간이나 걸리면. 사고 진행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장비가 들어오면 절차서를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그 절차서가 좀 부족해요.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드웨어 들어오면 반드시 소프트웨어가 이런 절차서 변경이 수반되고요. 세키 88147 이라는 것이 이제 중대 사고 이슈를 종결하기 위한 플랜. 6개 요소가 있는데 요게 나온 이후로 미국은 아직 사고는 없죠. 근데 일본이 이제 사고가 났습니다. 이게 1986년도 체르노빌 사고 나고 이제 중대 사고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되겠다 해서 NRC가 이런 6개 요소를 대비해 가지고 사고 예방, 사고 완화를 위해서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락 건물 성능을 향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고 관리 계획. 지금 이 IP가 요 6개 중에 들어 있습니다. IPE에 또 E가 있는 거는 익스터널 이벤트예요. 이거는 인터널 이벤트고, 익스터널 이벤트. 이건 사고 관리 절차서, 액시던트 매니지먼트 플랜을 세워라. 플랜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고 절차서를 같이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락 건물 성능 향상, 이게 벤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백업 스프레이 시스템을 마련한다든지, 뭐 코어 캐처 설비를 단다든지, 이런 경락 건물 성능을 평가한 뒤에 그 성능의 안전성을 향상하는 연구를 해라 하는 게 6번째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정책 성명 95년도에 아까 있었고요. 자, NRC 정비 규정. 자, 항상 규정은 법이 따라와야 됩니다. 법이. 예. 그냥 뭐 정비 규정 해라, 규제 기간에 한다고, 요구한다고 사업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은 10CFR 50.65에 정비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이용불능도 있죠. unavailability. 이용불능도를 평가해가지고 그 장비나 계통이 예방정비 행위를 적어도 매 장전 주기마다 평가해야 되는지, 또 정비 전 정비로 인한 위험도 증가를 평가해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메인테넌스 룰인데요. 규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A3하고 A4가 중요합니다. 정비 전 정비로 인한 위험도 증가를 평가하고 관리합니다. 이런 거죠. 그 비상발전기는 오버홀 기간 중에만 프로헤쳐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평상시에 발전소 돌고 있을 때 비상발전기 하나 정도는 검사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오버홀 기간도 나중에 단축할 수 있고, 그 비상발전기가 요구됐을 때 제대로 잘 작동할 수 있습니다. 더 잘. 지금 지난번에 SBO 고리 2012년 SBO 났을 때도 비상발전기 작동 안 됐죠. 그래서 또 점검단이 가가지고 또 해보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도. 비상발전기는 그야말로 비상시에만 쓰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돼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오버홀 기간 중에 정비해가지고 잘 작동이 되게 하면서 위험도 증가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미국 규제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메인테넌스 룰뿐만 아니고 in-service testing, 그 다음에 graded quality assurance, technical spec, tech spec이 뭐냐면, 여러분들 TV를 사면은 TV 매뉴얼이 있죠. 펌프를 사면 펌프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펌프는 1년에 한 번씩 갈고 뭐 어떻게 메인테넌스를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텍 스펙을 그전에는 엔지니어링 자지먼트로 했습니다. 그냥 그 밴드가 제공하는
점검 주기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했는데 지난번에 잠깐 한번 설명한 대로 리스크나 불 용도 가지고 정량적으로 가장 최적의 점검 주기를 찾을 수 있죠. 최적의 점검 주기를 가지고 텍스펙 내용을 바꾸는 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렉 가이드 1.177, RG 1.177에 그 내용이 있고요. In Service Inspection ISI인데요. 이것은 원자력 발전소는 엄청나게 많은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죠. 파이프도 점검을 합니다. 사람이 점검하는데 이것도 위험도가 큰 분야는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험도가 별로 낮은 파이프는 점검을 면제해 주자는 거죠. 예.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규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 서비스니까 발전소가 가동 중에 검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법률은 Code for Regulation인데요. 10 CFR 50의 옵션 1, 옵션 2, 옵션 3로 이런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에 적용하냐니까 가동 중 원전하고 신규 원전에 다 적용이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 ROP가 규제 제도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메인테넌스 룰, 그 다음에 파이프의 선택과 집중을 하는 RISI, 그 다음에 텍스펙의 최적화, 점검 주기. 너무 자주 해도 안 좋고 너무 뜸하게 해도 안 좋죠. 점검을. 너무 뜸하게 하면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고장이 나 있는데도 계속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너무 자주 하면 어떻게 돼요? 기계가 닳죠. 마모되고 휴먼 에러도 일어납니다. 그걸 괜히 긁어부스럼된 거죠. 그냥 그거 내버려 뒀으면 되는데 점검한답시고 하다가 원래대로 안 해놓고요. 얼라이먼트를 안 해놓거나 아니면 지난번 TMI처럼 원래대로 복구 안 해놓고 밸브를 닫은 채로 내버려 두는 그런 휴먼 에러가 있기 때문에 최적 점검 주기, 적절한 점검 주기를 찾아서 하는 게 좋습니다. ISI는 패시브 컴포넌트인 파이프고 IST는 액티브 컴포넌트인 펌프가 되겠습니다. 펌프의 인서비스 테스트를 리스크 베이스로 점검을 하자는 거죠. 미국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QA도 리스크를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메인테넌스. 이게 OLM이라고 낙자인데 온라인 중에 메인테넌스를 아까 비상발전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메인테넌스 룰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온라인 메인테넌스라는 것도 평상시에 메인테넌스를 해가지고 리스크를 낮추고 또 오버홀 기간도 또 덩달아 단축되니까 윈윈. 규제 기간도 좋고 사업자도 좋고 리스크 모니터링 아까 봤죠. STP. 그 다음에 인테그레이티드 리키지 레이트 테스팅.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컨테인먼트의 그 누설 새는지 안 새는지 테스트를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이걸 조금 주기를 좀 늘려도 리스크에 큰 변화가 없어요. 괜히 이거 뭐 5년에 한 번씩 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검사하려면 발전소 세워야 되고, 그죠? 외국에서 장비 가져와야 되고, 기술자 데려와야 되고, 돈이 많이 들죠. 10년에 한 번씩 해도 별 영향이 없더라. 그래서 지금 울진 3호기 시범호기를 적용하고 전호기로 확대됐습니다. 점검 주기가 10년에 한 번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지금 리스크 인폼 어플리케이션의 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신규 원전은 이렇게 설계를 하고 아까 임포턴스 어나리시스를 하면은 어떤 계통이 중요하다는 게 나오죠. 그러면 설계를 개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취약한 시나리오가 뭔지, 로카가 도미넌트하다면 로카를 막기 위한 장비를 설계 개선을 하고요. 또 한 예가 표준형 원전을 할 때 그 감압 설비 세이프티 밸브를 원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PSA를 해보니까 피드 앤 블리드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1차측 붕괴를 제거하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데 피드 앤 블리드 하려니까 고압 상태 때문에 피드 앤 블리드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제시된 내용 중에 하나 해가지고 감압 설비를 하나 달자. 릴립 밸브는 안 된다. 세이프티 밸브를 달자 해서 SDS를 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PSA의 그 선행 수행을 통해서 개통의 설계를 최적화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설계 전에 미리 해가지고 발전소를 발전소 설계를 최적화하는 거죠. 그래서 코펙이 한전 기술이 PSA 팀이 있어가지고 설계하면서 설계 개선하는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 기준을 설정하는데 아까 렉 가이드 1.174에 보면 X축이 10-5성, 뭐 Y축이 10-4성, 5성 그런 값들의 기준을 정할 때 지금 이 PSA가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ILRT 검사 주기가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고요.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해보고 허용 기준보다 작았기 때문에 한 거죠. 텍스펙도 allowed AOT가 뭡니까? 허용 정지 시간입니다. 이게 텍스펙에 보면 이게 고장이 나면 3시간 안에 고치면 발전소를 계속 가동해도 되는데 3시간 동안 못 고치면 발전소를 멈춰라 하는 게 AOT입니다. allowed outage time입니다. AOT. 그래서 이게 3일에서 7일로 늘어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7일 안에만 고치면 돼요. 발전소를 정지 안 시켜도 됩니다. 한수는 굉장히 좋죠. 조금 시간을 버는 거죠. 규정은 원래 3일이었어요. 네? 3일. 이게 그 기기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기기는 3일, 어떤 기기는 일주일. 그런데 이것을 델타 CDF를 보니까 크게 영향을 안 주더라. 7일로 바꿔도 되겠더라는 거예요. 아까 1.174 그 기준에 보니까. 온라인 메인터넌스하고 메인터넌스 룰하고 OLM하고 같이 되는데요. 배열 변화에도 적용해서 적용한 예가 있고요. 설계에도 ECCS 요건을 완화하는 데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한번 참고로 하고요. STI가 뭡니까? 점검 주기죠. 서비런스 테스트 인터벌 약자입니다.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체크하던 거를 석 달에 한 번씩 체크해도 크게 리스크가 1.174 기준으로 보니까 1.174 한 번 더 보면 이거 보세요. 10-5성인데 델타 CDF가 이 영역에 있더라는 거예요. 리전 3에. 그러니까 점검 주기도 이렇게 자주 하던 거를 조금 뜸하게 해도 3개월에 한 번씩 해도 크게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도입돼 가지고 활성화 되려고 하던 차에 후쿠시마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규제가 좀 완화되는 느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규제가 강화돼야 되는데 완화되는 해가지고 이게 RIA가 약간 후퇴된 상태에 있어요, 지금. 근데 사실은 이게 규제 완화가 아닙니다.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높이고 사업자도 불필요한 짐을 들고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그 규제가 있어가지고 unnecessary burden이 있었죠. 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줄여주면서 또 안전성도 제고시키는 RIA가 지금 그 필요하다 하는 공감대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들은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니까 약간 주춤한 상태인데 어쨌든 이 신뢰성 공학 기술 베이스로 지금 이런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RIR하고 RIA인데요. RIR은 레귤레이션입니다. 규제에 사용됩니다. 아까 ROP 있었죠. RIA는 리스크 인폼 어플리케이션, 사업자가 적용하는 겁니다. 사업자가. RIR은 원안위가 적용하는 거고 RIA는 한수원이 적용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RIPBR 이것도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지향하는 규제 방향입니다.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인력이 절대 부족합니다. 인력이.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립시를 허용 정지 시간, 립시 시스템이 고장나면 3일 안에 못 고치면 발전소를 투입시켜야 되는데 7일로 늘려줬고요. 비상발전기도 3일을 10일로
늦춰졌는데 이게 미국의 사우스 텍사스하고 알칸사스의 원전들에게 적용된 이그젠플이 되겠습니다. RITS 리스크 인폼 텍스팩이 아까 AOT나 STI를 바꿔주는 그 법이고요. 온라인 메인테넌스, 가동 중에 원전의 리스크를 모니터링하면서 온라인 메인테넌스 하는 거예요. 그 발전소가 돌고 있는데 어떤 계통을 지금 고치고 있어요. 발전소는 스탠바이, 리던던시, 다이버스 이런 디펜스 인 뎁스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안 쓰고 있는 계통들이 있습니다. 그놈들을 온라인으로 컨트롤 본부에서 보고 있어요. 메인테넌스를 하고 있으면 리스크가 좀 올라가죠. 올라가도 크게 위협되는 리스크가 아니면 온라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리스크 모니터링을 하면서 메인테넌스를 하자는 거죠. 예. 이거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0년도에 고리 3호기 필수 냉방계통 가동 중 정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전사 확대 적용 예정으로 있는데 이것은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온라인 메인테넌스로 지금 발전소의 그 적용 사례가 에센셜 쿨링 워터 시스템, 필수 냉방계통 가동 중 정비가 하나의 이그젠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SI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인서비스 인스펙션, 파이프 검사입니다. 지금 협력업체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검사 개수가 한 60% 내지 70% 감소했습니다. 그렇지만 개수는 감소했지만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데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울진 3사호기 하고 영광 3사호기도 배관 인허가 검사, ISI 검사를 2009년, 2010년도에 수행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지금 컨설팅 회사나 협력업체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SA 인력들을 이런 그 컨설팅 회사들이 많이 찾고 있어요. 지금 그 미래아 도전 같은 회사도 있고요. 저 수원에 M&D라는 회사도 있고, 또 대전에 액트라는 회사도 있고요. 이런 과제들을 이제 한수원이 큰 용역으로 해서 발주하면은 서로 공개 경쟁을 해가지고 수탁을 해서 과제를 수행하는데요.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이제 PSA 하는 사람들을 많이 찾습니다. 많이 찾으니까 작은 회사들 가기 좋아요. PSA 하면은 공기업도 물론 다 기관마다 다 뽑고요. 작은 회사들은 수시로 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원전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기술이기 때문에 작은 회사에서도 수요가 많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 바라고요. 이게 ISI 플로 차트인데요. 아까 파이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는데요. 배관을 짝짝 구간을 나눠요. 구간을 나눠가지고 그 파이프가 파손이 되면 영향을 주겠죠. 물이 범람하고 그쪽 계통을 못 쓰고 그러면 노심이 붕괴를 시키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사고로 이어지는 조건 확률이 나오겠죠. 그 특정 배관이 파손됐을 때 어떤 배관은요 파손돼도 아무 영향을 안 주는 배관이 있는가 하면 어떤 배관은 파손되면 노심 손상으로 이어지는 배관이 있습니다.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배관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배관 파손 확률하고 그 다음에 그 배관이 파손됐을 때 조건 확률을 찾으면 위험도 평가를 하면은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평가 등급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파이프를 찾아가지고 선택과 집중으로 파이프의 그 메인테넌스를 하게 되는 게 RISI예요. 이것은 호기마다 지금 시범 원전을 했고요. 호기마다 적용하는 단계에 있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펌프입니다. 펌프하고 밸브. 파이프가 ISI고 펌프하고 밸브가 IST가 되겠습니다. IST가 가동 중, 인서비스가 가동 중이죠. 테스트가 밸브하고 펌프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밸브 펌프의 중요한 것들이 이제 31%, 70% 이렇게 나오고, 이쪽 부분은 선택과 집중하고 전혀 영향을 안 주는 것은 제외시키자는 거죠. 검사에서. 괜히 그냥
시간 많이 쓰고 인력 투입하지 말고 중요한데 다가 인력을 투입하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퀄리티 어슈런스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가능한데 이거는 자료를 읽어보기 바라고요. ILRT가 아까 이야기했던 경락 건물 누설 시험 주기입니다. 5년에 한 번 하던 거를 10년에 1년으로 바꿨고요. 미국은 시행 중이고 일본도 시행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울전 3호기 시작해가지고 전호기에 실시 중입니다. 자, 이게 지금 신뢰성 공학 기반의 그 PSA 활용되는 어플리케이션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장 한번 읽어보고요. 질문 있습니까? 또 어디에 추가적으로 어디에 활용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 포함해가지고 오늘 배운 데 대한 질문 있어요? 종합 설계하는 사람은 지금 사렉스 코드 쓸 텐데 그 사렉스 코드를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하게는 못하고 아마 시범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하나 이벤트 추리 그려보고 폴츠 추리 그려보고 이벤트 추리 폴츠 추리 연결해가지고 사고 시나리오를 정량화 해보는 데까지 아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계통 찾아내는 것도 아까 임포턴스 어널리시스 하는 것도 포함을 해서 실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으로 교과서는 이제 진도를 나갔고요.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실습을 하고 시험은 다음 주죠.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보겠습니다. 월요일 날 1시에 강의실에서 보겠습니다. 네. 질문 없죠? 네. 이제 이상입니다.